이란은 첫날의 강경파의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인해 협상이 거부된 후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최대 압박 속에서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란 정권은 첫날을 외교적 연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표단은 루체른 호수 근처의 부르겐슈톡 리조트에 나타났지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강경파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호르무즈 해협 압박을 유지하며 위기를 조장하는 구실로 레바논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날을 60일 기한의 시작으로 보고 이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란 정권 자체도 공개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 국회의원이 국가기밀문서에 대해 북영TV에서 언급하자 방송이 중단되었고 방송국 내부에서도 반응이 일어났으며 이 스캔들은 정부, 의회, 성직자, 군부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이 무장동맹 세력을 이용해 계속해서 지역을 도발한다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왜 협상이 첫날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을까요? 통제를 약속했던 정권이 어떻게 전 세계 앞에서 혼란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곧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대화는 미국과 이란 간에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0일간의 단계를 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부통령 제이지 벤스와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도착했으며 며칠 전에 서명된 양해각서를 실질적인 약속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섰으며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연관된 공격으로 인해 오염된 협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란은 분열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동맹 세력은 핵 프로그램이라는 핵심 사안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드러내 정치적 논의의 무게를 줄이고 모든 것을 기술적인 논의라고 부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은 세계의 협상 중이라고 알리고 싶어 했지만 정작 중요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이 대화를 가장하기 위해 스위스까지 가야 하고 그 와중에 자국 군인들이 해상 상황을 교란한다면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신호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정권이 다시 한번 항행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통과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사용한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통행세를 받을 수 없다면 관료적인 장애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박들은 48시간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심사를 기다린 뒤 이란 측이 정한 항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해상 안보이 아니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협박을 외교적 제스처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60일 동안 해협에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통과 보장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술책을 간파하고 강경할 태도를 보였습니다. 테헤란은 적대 행위를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려 했지만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정치적 무기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정권은 숨통이 트이길 원했습니다. 돈이 돌고 석유가 다시 수출되고 자산이 해제되며 군사 조직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건은 달랐습니다. 위협을 줄이고 항로를 다시 열며 무장 동맹 세력을 억제하고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위기는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서 더욱 난처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흐무드 나바비안 의원은 강경파와 연계된 인물로 소위 서신들을 공개했습니다. 비밀 서신들이었고 그는 정권 내부 일부 세력이 협상 과정에서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는 중단됐고 해당 영상은 삭제됐으며 국영방송국은 이 사건을 법적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권은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위험을 잘 알아 즉시 대응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문제는 단순히 유출된 내용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단합을 가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 권력의 중심에 있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에는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면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에 연계된 집단들은 나라를 영구적인 전쟁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더 많이 체포하며 더 강하게 통제하고 국민의 시선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란 국가 내에서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무기, 정치적 영향력, 사업, 항구, 민병대 그리고 억압체계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이 민간 정부와 충돌할 때 정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페세시키아는 군부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발언을 강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이 핵폭탄을 만들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협상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란 정부는 신뢰를 요구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 보장을 내주지 않고 경제적 보장을 원하며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도 같은 시기 강경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해상에서의 위협에 대해 행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의 안전지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네타냐후 총리도 헤즈볼라의 공격에 군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휴전이 친이란 민병대가 재정비하는 당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테헤란에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헤즈볼라를 외부 세력으로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대응할 것입니다. 이란이 무장 동맹국을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서 레바논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como extensão de sua própria política.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대리 세력들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이란이 레바논 내 동맹국들을 통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협상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 더 이상 원심 분리기, 농축, 그리고 사찰에 관한 대화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구축한 지역적 협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압박입니다. 역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9년 이후로 이란 정권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내부 반대자들을 탄압하며 저항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내세우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모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념적 세력으로 태어났고 이후 군사기계로 변했으며 나중에는 경제적, 정치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혁명수비대의 입지는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닥쳤습니다. 정권은 숨통을 틔우기 위해 협상이 필요하지만 혁명수비대는 협상이 진전되면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독재 정권들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소련도 엘리트들이 체제가 더 이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혁명적인 담론을 내세우면서 경제와 제도를 파괴했습니다. 쿠바는 수십 년 동안 저항을 팔아왔지만 현실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도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권을 외치지만 협상에 의존합니다. 전쟁을 위협하지만 순통을 틔울 여지를 찾습니다. 단결을 말하지만 내부 싸움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방송에서 의원을 끊어버립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압박과 기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일의 기간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이는 테헤란이 대화를 끝없는 시간 끌기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란 정권은 시간 끌기의 전문가입니다. 회의를 수락하고 의제를 바꾸고 조건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검사를 미루고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혁명수비대는 늘 시간을 벌며 생존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시간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인들의 반응으로 압박 효과가 입증됐죠. 지도부가 단결되어 있었다면 국영방송이 한창 인터뷰 중인 국회의원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핵 프로그램이 단지 민간용이고 투명했다면 테헤란은 농축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금지선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위기의 새로운 조각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힘으로 정권을 지키려 하고 있지만 그 힘 자체가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한을 정했고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란 군부는 힘을 잃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위기는 스위스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담 첫날, 겉으로는 무적처럼 보이려 하지만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정권의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무기, 선박, 민병대, 선전까지 통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분열된 채 압박을 받으며 깨끗한 협상을 할 용기도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